어머, 저기 저 여자 봐. 정말 꼴 좋네. 차 창문 너머로 고무장화를 신고 횟감을 손질하는 여자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재벌 부인이 바닷가에서 생선이나 손질하고 있네. 해성그룹 회장 최진우는 내연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벌인 전처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순간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름한 폐건물 대신 깔끔한 간판이 걸린 횟집, 주차장에 가득 찬 서울 번호판 차들, 그리고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전처의 모습. 한미연이 고개를 돌려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마치 낯선 손님을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고 다시 횟감을 손질했습니다. 38년을 자신의 그림자로 살던 여자가 자신을 알아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진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바닷가 횟집 마당에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진우의 40년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고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5월 어느 화창한 오후 서울 강남 해성그룹 본사 회장실. 창밖으로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우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38년 내조한 거 알아.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뭐야? 진우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여자랑 살기 싫어.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38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이유야? 됐어. 더 얘기할 것 없어. 미연이 비틀거리며 회장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소파에는 서은지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비웃음만 흘렸고 비서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봤습니다. 미연은 38년간 살던 청담동 저택으로 돌아와 장남 성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성훈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아버지 회사 생각해서 조용히 정리해. 나중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남 우진에게도 연락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혼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자료 12억 원과 경남 통영의 바닷가 토지 8,000평이 사모님 몫입니다. 미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부동산은요? 현금 자산은요? 그건 모두 회장님께 귀속됩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을 살았어요. 시부모님 봉양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사업 내조한 게 고작 이거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더 이상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셨고요.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송이 되면 여러 가지가 언론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사모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것이 협박임을 미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법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죠. 며칠 후 미연은 혼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8년간 살던 청담동 저택에서 짐을 싸는 날, 미연은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이혼 후 일주일 미연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던 통영 바닷가 토지를 찾아갔습니다. 통영까지는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외진 바닷가. 도착해 보니 풀이 무성하게 자란 빈 건물과 황량한 바닷가만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20년 전 진우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해 미연 명의로 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개발이 무산되어 방치되어 있었고 이혼할 때 진우가 가치 없는 땅이라며 미연에게 떠넘긴 것이죠. 미연은 빈 건물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63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구나. 위자료 12억 원 중 5억 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반환과 자녀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죠. 남은 7억 원이 미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미연이 빈 건물 앞에 앉아 있을 때 옆 건물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요?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여성이 미연의 창백한 얼굴과 주저앉은 자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 여성이 바로 수염 여성어업인회 회장 김선옥이었습니다. 선옥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물이 널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생선찌개 끓는 냄새가 났죠. 자, 많이 먹어요. 선옥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미연은 낯선 바닷가 마을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옥은 별다른 말 없이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미연은 자신의 사정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선옥은 묵묵히 듣다가 말했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생각해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미연을 데리고 포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수협, 경로당, 마을 슈퍼, 보건진료소. 이 마을에서 살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첫째는 부지런함.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버틸 수 있는 마음가짐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요리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 동네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요즘 통영 관광객이 많이 늘어요. 횟집이 잘 되는데 당신 땅이 포구랑 가까우니까 횟집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선옥이 덧붙였습니다. 마침 옆 동네에 폐업하는 횟집이 있어서 냉동고랑 수조를 싸게 넘긴다던데. 미연이 망설이자 선옥이 말했습니다. 나도 30년 전 남편을 바다에서 잃었소. 혼자서 2자녀를 키웠어요. 시댁에서는 제가 하라고 쫓아냈고 친정에서도 안 받아줬지. 선옥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사는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 미연은 선옥의 소개로 폐업하는 횟집에서 냉동고와 활어, 수조를 2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빈 건물을 수리하고 간이 주방을 만드는데 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연은 선옥의 집에서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죠.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서울에서 온 재벌 전 부인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서울 부잣집 마님이 바닷가에서 뭘 하겠어? 얼마 못 버티고 도로 올라갈 거야. 하지만 미연이 직접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타일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연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선옥과 함께 어시장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생선 손질법을 배우고 밑반찬 만드는 법을 익혔죠. 횟집 문을 연 첫날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미연의 집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손님이 거의 없었죠.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매장에서 가장 신선한 활어를 골랐고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전환점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낚시 여행 온 가족이 우연히 들렀다가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남겼죠. 통영에서 먹어본 회 중 최고. 사장님이 직접 손질하시는데 칼질이 예술입니다. 그 후기 하나가 100개의 광고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과 부산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횟집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예약제를 도입하고 선옥의 도움으로 마을 아주머니 2분을 고용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영 씨, 저희 집 갈치도 좀 받아주시오. 어제 잡은 거라 싱싱해요. 미연은 마을 어민들에게서 직접 생선을 구입하며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5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우리 동네 땅값이 엄청 올랐다던데. 관광지 개발한다고 서울에서 큰 회사들이 땅 알아본대요. 선옥이 수협에서 들은 이야기를 미연에게 전했습니다. 미연 씨 땅도 예전보다 5배는 올랐을 거요. 팔 생각 있소?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제 터전인데 왜 팔아요? 앞으로도 계속 횟집 할 거예요. 선옥이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며칠 후 낯선 남자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울 번호판 차를 몰고 온 그들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죠. 어르신, 이 땅 평당 40만 원에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시면 좋은 기회예요. 일부 어르신들은 높은 가격에 솔깃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횟집 주방에서 회를 썰다가 창밖으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선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죠. 그날 저녁 선옥이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조심해야 할 것 같소?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포구 주변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무슨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큰 건설회사래요. 당신 횟집 주변 땅도 노리는 것 같아요. 미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혼 후 3년 만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누군가 자신의 평화를 위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장님. 제 땅은 절대 안 팔아요.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횟집 2층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바다와 폭우의 불빛. 3년간 악착같이 일궈낸 이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압박하려는 사람이 바로 전 남편 진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주말 검은색 벤츠가 미연 횟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진우와 은지의 모습을 본 미연은 순간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일에 집중했죠. 진우가 횟집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선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이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나요? 주말엔 예약 손님만 받아요. 돌아가세요. 선옥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진우의 팔을 잡아 끌었죠. 여보, 그냥 가요. 창피하게. 검은색 벤츠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선옥이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미연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진우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회관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해성물산이라는 회사에서 포구 사용권과 어업권 매입을 제한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마을 어르신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회사 측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포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업권을 양도해 주시면 시세보다 50% 높게 드리겠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고기 못 잡는 거 아니요? 걱정 마십시오. 새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관광 사업으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선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지켜온 포구를 서울 회사한테 넘기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병원비도 필요한데 50%나 더 준다는데. 선옥 씨,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마을은 서서히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회의가 끝난 후 선옥과 함께 통영시내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포구 사용권 자체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어촌계 공동 소유입니다. 과반수가 동의하면 양도가 가능해요. 그럼 막을 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촌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모으는 수밖에 없어요. 미연과 선옥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횟집으로 들어오는 도로 양쪽 땅 소유주 두 분이 해성물산의 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선옥이 급히 미연을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큰일 났어요. 도로 양쪽 땅 주인 박 씨하고 이 씨가 땅을 팔았어요.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도로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사유지니까. 미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계획적인 압박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미연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3년간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다시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도로 양쪽 땅이 넘어간 지 3일 후 횟집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병색이 역력했고 오래된 경찰을 몰고 혼자 왔죠. 한미연 사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미연이 경계의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해성그룹에서 20년간 감사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미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동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회장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미연은 동현을 횟집 작은 사무실로 안내하고 보리차 한 잔을 내놓았습니다. 동현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회장님과 서은지 씨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다가 호텔 커피숍 앞을 지나갔는데 창문 너머로 회장님 얼굴이 보여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동현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호기심에 몰래 지켜봤더니 회장님과 서은지 씨가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나고 있더군요. 통영 지역 토지 매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미연의 집 주변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미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관련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회사 이름을 확인한 후 저도 같은 회사에 의뢰해서 사장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미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동현이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미연이 서류를 펼쳐 들었습니다. 한미연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3권과 금융거래 내역이었죠. 미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부동산 산 적 없는데. 이 계좌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명의로 된 자산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15년 전부터 회장님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장님 명의로 부동산과 차명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미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비자금이요? 제 명의로요? 네. 당시 사장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회장님이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사장님 몰래 진행한 겁니다.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총 규모는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분당 소재 부동산 3건, 차명 계좌 예금 약 45억 원에 달합니다. 45억이요? 미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죄를 사장님에게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실 때도 이 자산들은 재산 분할에 포함시키지 않고 숨겨둔 겁니다.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서류에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15년 전이면 시어머니 간병하고 아이들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집안일 서류 처리는 다 남편한테 맡겼었는데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장님 인감도장을 회장님이 보관하고 계셨죠. 미연이 동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비자금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회장님과 저, 이제 사장님뿐입니다. 회장님은 제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동현과의 만남 이후 미연은 통영시내 법률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차명 재산을 근거로 이혼 재산 분할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현실이 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미연 씨, 차명 재산 조성 혐의로 조사받으러 출석하셔야 합니다. 미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서은지 씨가 제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한미연 씨가 직접 차명 계좌 개설을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검찰 조사 당일 미연은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죠.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남편 몰래 해야 하니까 조심해서요.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류에 부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면 증명해 보세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인감도장은 남편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음성 감정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미연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선옥이 급히 횟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미연 씨, 괜찮소? 뉴스에 나왔어요. 미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차남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미연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우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장 귀국할게요. 이틀 안에 도착해요.
하지만 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흘 후 장남 성훈이 횟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미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훈아, 엄마 이야기 좀 들어줘.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제 인생도 끝이라고요. 선옥이 밖에서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자식이 어미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성훈이 선옥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선옥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내 어미가 3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나? 시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인생 없이 살았어. 성훈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성훈이 떠난 후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보건소를 거쳐 통영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위궤양입니다. 최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실에 누운 미연에게 선옥이 말했습니다. 견뎌야 해요. 지금 쓰러지면 안 돼요. 이틀 후 우진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병실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미연이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을 본 우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어머니. 미연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우진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내부 자료를 좀 확보했어요. 아버지가 서은지 씨한테 보낸 돈 내역이랑 부동산 거래 기록이요. 미연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심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사흘 전 변호사가 긴급히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음성감정 전문가가 긴급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서은지 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95% 이상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미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둘째, 우진 씨가 제공한 자료로 서은지 씨가 15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받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셋째, 이동현 씨가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변호사가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미연 명의로 된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이혼하면 그건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사람이 직접 그렇게 말했군요. 변호사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기자 회견을 열겠습니다. 여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틀 후 미연은 휠체어를 타고 서울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우진이 휠체어를 밀었고 선옥이 옆에서 미연의 손을 잡았죠. 기자 회견장에는 50여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해성그룹 최진우 회장의 차명 재산 조성, 한미연 씨 명의 도용, 그리고 증거 조작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번째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최진우 회장은 15년 전부터 한미연 씨 명의로 차명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한미연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둘째, 서은지 씨가 제출한 녹취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음성 분석 결과 한미연 씨 본인의 목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셋째, 최진우 회장이 스스로 차명 자산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진우의 자백 녹취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미연 씨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미연이 휠체어를 타고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죠.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8년간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남편 사업 내조에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여자랑 살기 싫다고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자산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이용해 몰래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죄를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가짜 녹취록까지 만들어서요. 미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자 회견은 1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자 회견 내용이 뉴스로 퍼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미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재벌의 파렴치한 행태, 전처에게 죄 뒤집어 씌우기, 내연녀와 짜고 증거 조작,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혜성그룹, 최진우, 증거 조작이 올라갔습니다. 검찰은 내부 검토 끝에 미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재검토한 결과 한미연 씨에 대한 혐의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습니다. 은지는 녹취록 조작, 무고죄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진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뉴스를 본 미연은 선옥과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선옥이 미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기자 회견 이후 한 달, 법원은 진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차명 자산을 조성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지에게는 증거 조작과 무고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죠. 미연의 재산 분할 재심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당시 이혼 조건이 부당했고 차명 자산의 실소유자가 최진우임이 인정되어 38억 원의 추가 재산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미연에게 결과를 전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제 이름이 깨끗해진 게 더 기뻐요. 재판이 마무리된 어느 날 저녁 횟집에 예고 없이 성운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세단이 아니라 소형차를 몰고 왔고 양복 대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성운이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오더니 미연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과 선옥 모두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내 이름도 쓸 수 있다고. 저까지 공범으로 엮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 했대요. 성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연이 천천히 몸을 숙여 성운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라, 성운아. 성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거 안다. 앞으로는 내 길을 가거라. 우진이 형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형, 늦었지만 왔으니 됐어. 선옥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밥이나 먹고 가요. 배고프지?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횟집 테이블에 둘러앉아 회와 해물찜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죠. 3개월 후
미연은 68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횟집 마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이고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선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연이가 이 마을에 온 지 벌써 4년이 됐소. 처음엔 막막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마을 자랑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진이 어머니에게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읽어낸 것들을 기억하세요. 미연이 액자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성훈도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오겠습니다. 미연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건강하게 있어주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마을 아이들이 횟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새로 들어온 생선 보여주세요. 미연이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수조로 향했습니다. 활어들이 수조 안에서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미연은 4년 전 황량한 땅 앞에서 주저앉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두 아들과 선옥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별이 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만 가봐야겠소.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미연이 선옥을 배웅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정말 고마워요. 성훈도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일어섰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어머니. 미연과 우진 둘만 남은 바닷가에서 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미연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로서.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조를 점검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에서 바라본 통영의 푸른 바다와 맑은 하늘. 미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38년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미연. 63세의 빈손으로 바닷가에 내려와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68세, 횟집 사장으로, 마을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미연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